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국민의힘 재선급 의원 16명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권주자 토론회를 두고 촉발된 내부 갈등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내부를 향해 쏟아내는 말과 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정권 교체를 위한 단합,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죠. 이 지사의 결정을 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은 매표 정치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서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광복절 연휴에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만 30세에서 49세 연령층도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동참과 실천이 있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만큼은 모임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3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희망하시는 희망자에게는 접종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간이죠. 금요일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보죠. 점점 국민의힘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 싸움이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먼저 이거 보죠. 재선급 의원 16명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라고 언론엔 알려졌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내부를 향해 쏟아내는 말과 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 대표는 정권 교체를 위한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네. 당 대표가 너무 돋보이려 하지 마라. 그리고 후보를 조금 더 보듬고 후보를 돋보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특정 후보는 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노출시킬 수도 있는 이 제도에 왜 이렇게 혈안되어 있느냐? 네. 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 재선 의원들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지만 네. 실제로 구성원들이 누군지를 좀 따져보면 그렇죠.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건지를 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재선 의원들 성명에 이름을 올린 분들이 지금 정점식 의원이 이제 주도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이달곤 의원, 윤한홍 의원, 김성원 의원, 박상중 의원 이분들이 다 윤석열 캠프에 직접적으로 직책을 맡고 있거나 네네. 가까운 걸로 알려진 의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와의 이제 갈등에서 일종의 윤석열 후보 측의 이제 무력시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성명이 나온 걸 보면서 네네. 어제의 상황의 어떤 연장선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캠프 측에서 좀 급하다, 다급해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네. 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사안을 둘러싼 이 양자 사이의 어떤 갈등 관계에서 누가 꼬리를 잡혔느냐가 좀, 같이 살펴봐야 될 지점인데, 네. 문제의 그 탄핵 발언, 당대표를 향한 탄핵 발언이 아니라고는 했습니다만, 당대표를 향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네. 윤석열 캠프 측에서 나온 탄핵 발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무게추가 좀 기울었습니다. 굉장히 큰 실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민의힘 내부 지지층에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 그렇죠. 굉장히 좀 그 터부시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같이 되짚어봐야 되냐면 신지호 실장이 이 발언을 했던 거는 CBS 라디오에서 나가서 했던 게 그저께인데 오후였죠. 저녁 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발언이 다른 발언들이 더 화제가 됐지 탄핵 발언 자체가 크게 화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이준석 대표가 그 탄핵이라는 단어를 뽑아와가지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면서 네네. 불이 붙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감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아마 판단을 했을 거고 실제로 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 그 이제 지원하는 발언을 해왔던 김재원 최고위원조차도 이건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네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캠프 쪽에서 이제 위기에 몰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재선 의원들의 이제 무력 시위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탄핵이란 발언은 진짜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게 탄핵은 국민의 열망을 모으고 또는 당원들의 열망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당대표의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당원의 민심을 이겨야 되는 건데 이준석 당대표는 당원과 민심을 함께 등업고 선출로 뽑힌 거고 그럼요. 윤석열 네. 후보는 자유 입당입니다. 네. 그렇죠. 내가 입당하고 싶으면 그냥 입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윤석열 후보의 현재 당내 직위는 당원이죠, 당원. 일반 당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당원을 돕고자 하는 또 다른 지지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 네. 성명서를 보면서 정치는 정말 현실이고 음. 영원한 적과 동지도 없다라고 느꼈던 것이 정점식 의원을 필두로 썼다고 했는데 네네. 정점식 의원이 2019년 보궐선거를 통해서 처음 당선되고 두 번째 이제 재선이 된 건데 2019년 처음에 공천을 받았을 때 네. 이런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황교안이 꼴찌 정점식 내리꽂아서 통영 민심이 돌아섰다. 무슨 말이냐? 네. 황교안 사람이었어요. 네. 당시만 해도. 네. 황교안 대표의 사람이었고 같이 검사라서 선후배끼리 끌어준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민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당선됐겠지만 네. 근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검사 선배 황교안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또 다른 검사 선배가 들어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쓱 옮겨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황교안 후보는 아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이런 미묘한 변화들이 이준석 당대표는 당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전혀 상관없이 될 만한 후보 앞에 모두 줄 서 있구나라는 것이 네. 느껴지면서 네. 더 화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탄핵이라는 저희가 이제 네네. 명랑시사 우리 청취자분들은 지금 이제 이 전체 전국 대선 전국을 봤을 때 어제의 국민의힘 내부의 이제 탄핵 발언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경선 불복 논란 네. 크게는 이 두 가지가 초기 지금 경선판에서 굉장히 어떤 결정적인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네, 네. 포인트가 됐다는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둘 다 뭐냐면 네. 양쪽 진영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어떤 포인트를 딱 짚어 들어가는 바람에 두 후보가 양쪽이 다 모두 지금 이제 당 내에서는 조금 수세로 전환되는 그 이제 전환점이 됐다는 거를 생각하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양상들도 좀 이제 짐작을 해보실 수가 있다. 뭐 네. 그렇죠. 탄핵도 그렇고 경선 뭐 불복도 그렇고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이 각각 있기 그렇죠.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렸고 어쨌든 탄핵이란 단어를 빌미로 이준석 대표가 결국 이제 윤석열 총장 이 대표에게 전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너무 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이 재선급 의원들이 성명이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반격에 나선 건 아닌가 그런 힘의 어떤 양상들이 좀 보이는데 역학들이 이렇게 근데 지금 당 대표가 이게 뭐 어떤 캠프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던 일단 그걸 차치하고 당 대표 된 지 한 두어 달밖에 안 됐잖아요. 네. 지난 6.11 전당대회 그렇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딱 한 두 달 됐는데 이렇게 당 대표를 아무리 대선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대놓고 비판하는 이런 성명이 나온 적이 과거에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 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지만 네네. 그 당시 당대표는 황의회 당대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잘 오랜만에. 보이지 않았었죠. 네네. 당대표의 존재가 지금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심지어는 비대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이지 않았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됐고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바꿔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바꿔야만 정권 교체할 수 있다라는 이 열망이 결합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이 사람이면 될 것 같으니까 사람 중심으로 또 옮겨간 거죠. 당대표도 사람으로 뽑았던 거고 네. 이번에 대선 후보와 지금 갈등 과정도 윤석열 후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준석 당대표를 옹립해야 할 이유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으로 옮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준석 당대표를 여전히 이준석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를 뽑을 때는 정권교체 열망 때문에 뽑았던 사람과 이준석이기 때문에 뽑았던 사람이 함께 합쳐져 있지만 그렇겠죠. 네. 지금은 이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준석 때문에 찍는다라고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격한 표현으로 이준석을 옹호하는 어떤 표현까지 막 등장할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간과를 할 경우에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초라하게 혹시나 물러날 경우에는 네. 국민의힘 전체 내부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등장하셨습니다.
이분이 등장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제가 나와야 될 차례입니다. 네, 네. 홍준표 홍준표 의원. 의원이 네. 개인 SNS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청출어람이다. 유승민 대표가 이제 의원 시절에 네. 인턴 비서 출신이지만 네, 네. 유승민 후보조차도 못 해본 당 대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 거죠. 네,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를 쓴 적은 제가 별로 기억이 없어요. 뭐 네, 아마 청출어람. 휴가를 다녀와서 좀 마음에 네. 여유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그런 이 대표를 유승민계로 폄하하는 것은 참으로 의도적인 모멸감 주기다. 네. 그는 이제 한 일가를 이룬 야당 대표다. 사실상 최고의 상찬을 지금 한 그렇죠. 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독자적인 세력화가 가능한 정치인으로 성장했다라는 평가를 한 셈인데, 자 이제 그 말이야 뭐 좋은 말이지만 이 말의 그 맥락 그리고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네, 해석 부탁드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하나의 이제 표준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홍준표 의원이 남한테 좋은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나랑 상관이 아예 없거나 네네.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거나 혹은 나한테 유리할 때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네.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하겠습니다. 자신한테 번째 조금 사례. 유리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라라는 격려사에 가까운 거고 실제로 이제 그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상황이 계속 부각이 되면 될수록 사실 당 내의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이제 조금씩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지지층의 양상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틈새를 노리려는 거고 마치 이거를 예상했다는 듯이 혹은 이거를 의도했다는 듯이 오늘 아침에 이제 유승민 후보 측의 이제 김웅 대변인 네네. 김웅 대변인도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준표 대표와 최근 자주 통화를 하면서 조언을 구한다. 누가? 이준석 대표가. 이런 알리바이를 깔아놨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전체 틀을 보시면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가 맞붙고 있는 이 양상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두 사람만의 대결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국민의힘의 당권을 둘러싼 그러니까 내년 3월 대선 이후까지도 계산에 넣고 있는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신당권파와 구당권파의 대결일 수도 있고요. 네. 앞으로 그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지금 갈라져 있는 양측 간에 굉장히 좀 격하게 붙고 있는 양상이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라서 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해서 우리 신지호 실장을 내가 많이 혼냈다. 혼냈다는 표현을 참 다 큰 어른들이 서로 저도 그 표현이 조금 어색했어요. 네, 신지호 의원도 그래도 국회의원을 지낸 그렇죠. 전직 의원인데.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선배인데 윤 후보가 이제 혼냈다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캠프에 다 들리게 혼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요. 네, 전화해서는 아니지만. 네. 뭐 교감 선생님도 아니고 말이죠. 네, 이제 네. 이런 걸 봤을 때 그걸로 수습되기에는 사실 이 갈등이 굉장히 뿌리가 깊다. 그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전화 한번 하고 사과 유감 표명해서 끝날 일은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이 토론회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계속 이제 누적돼 오다가 토론회로 이제 거의 촉발된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토론회를 합니까? 발표회를 합니까? 이게 참 왔다 갔다 참 많이 해요. 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상주에 이제 택시 그 양수 받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 직접 찾아가서 이 부분에서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였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 만나기 직전에 네. 그 김형동 의원이랑 몇몇 의원을 만나가지고 토론회는 무조건 하겠다라는 강행 의지를 또 확인했다라고 하고 서병수 의원은 오늘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녹음 아니죠?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방송입니다. 입에 붙은 표현인데 생방송입니다. 네. 앞에서 녹음을 하고 오셨나 봐요. 네. 현재 시각 6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2시간 네. 전에 경선 준비 10차 회의를 마쳤습니다라고 하면서 17일에는 최고위원회 경준이의 경선안을 보고하고 18일에는 대선 예비 후보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한 차례 개최한 뒤에 23일 출범하게 될 선거관리위원회 경준이 안을 전달하는 것으로 경준이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경준이는 여기서 모든 소임이 끝난다. 그냥 예정대로 그냥 발표회 한 번만 하겠다. 네. 라고 이제 축소한 것으로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봉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발표회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윤석열 후보거든요. 네. 그리고 경준이는 손을 떼라. 경준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뭐 일간지에서 나온 속보에 의하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경준이 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을 선관위원장으로 또 임명하겠다라는 또 기사가 또 나오기 시작해서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그 연속성을 살리겠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토론회 발표회를 하자라고 했다가
이게는 결국엔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했었던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 측의 또 세력 싸움으로 네. 기싸움으로 또 번지고 있는 양상이라서 네. 이건 또 자고 일어나면 또 1시간 뒤면 또 달라지는 경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이제 같습니다.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경준이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지금 뭐 최고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 논의하고 있다는 발표에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미 13명의 예비 후보 가운데 12명이 다 토론을 하겠다고 그렇죠. 한 상황에서 지금 룰을 바꾸면 역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토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오후에 발표회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에요. 어쨌든 내일은 토요일이군요. 우리 방송이 없군요. 네. 네. 내일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내에서도 굉장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제가 전망하기에는 아. 뭐 아까 제가 그래서 어떤 그 균형추, 네. 무게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느냐를 같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검토할 수 있다고만 했지 그쪽으로 바꾸겠다고는 안 했습니다. 네. 결국은 아마 토론회를 하게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비전 발표회로 만약에 바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비전 발표회라는 것도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를 생각해 보시면 비슷한 형식의 것들을 그 당시에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준석 표의 느낌이 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이준석이 이기는 게임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갑자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예비 후보 뭐 중대 사퇴설이 갑자기 기사의 제목으로 떴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이제 중도 사퇴설에 대한 단독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그 기사 안에서도 서로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한 캠프의 관계자는 중도 사퇴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른 문단에는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좀 격분했었다라는 내용이 한 기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일단 따져보더라도 일단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캠프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윤석열 후보가 1일 1망언, 1일 1실언을 하고 있을 때 이 지지율을 사실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받아먹을 수 있는 다른 후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후보가 사실은 최재형 후보가 될 수 있었는데 최재형 후보는 이제 애국가 사절 부르고 그리고 이제 조상들에 대해서 이제 뭐 독립유공자, 막 항일유공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뭔가 계속 깨지고 있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나와서 증조부는 조선총독부에서 부역을 했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 받아먹을 수 있는 그릇에 계속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결과적으로 이 구멍이 다시 빠져서 다시 그냥 윤석열 후보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네. 캠프 내에서 후원금도 모이지 않지 지지율도 반등하지 않지 하니까 아마 걱정하고 있는 인사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네. 이 지라시를 이제 통 메신저를 통해서 봤는데 네. 이게 기사로 양산되는 과정까지를 같이 이제 역추적을 해보시면 누가 이거를 생산해서 돌렸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내부에 어떤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 맥락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이제 어느새 기자들한테 돌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지칭하기를 여의도 용어로 치면은 정치 자영업자들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말하자면 지금처럼 대선같이 큰 판이 열리거나 총선같이 큰 판이 열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장사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잡을 찾아서 네네. 일거리를 찾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분들이 아마도 감사원장으로 임기가 한참 남아 있었던 네. 최재현 전 원장을 들쑤셔서 대선 나가라고 이제 꼬셨던 사람들. 네, 네. 그리고 나가면 될 수 있다라고 바람을 넣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그만 접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같은 네. 이거 추정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추정하는 네. 겁니다. 이런 네. 분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정치 자영업자라고 한 게 악질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양질의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원래 몸담고 있는 캠프들이 기존에 다 있습니다. 일을 그렇죠? 잘하는 사람들 같은 네네. 경우 판단력이 우수하고 정무적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존 캠프에 다 가 있죠. 근데 새 캠프가 열리는 네. 정치신이 거물급 정치신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없던 사람들, 선거에 떨어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단 그 캠프로 먼저 들어갑니다. 네. 왜냐면 자기 일이 필요하니까. 네. 그분들이 일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지라시 만드는 거 잘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걱정하는 건 최재형 후보의 처지가 아니고 네네. 본인의 이후의 처지. 그러니까 지금 미리 자락을 깔아놓는다라는 거를 네. 캠프 쪽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아예 없는 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뭐 하나 이슈가 될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뭐 캠프에서는 마타도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엔 여권으로 가볼게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권 주자들이 일제 비판 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 등등 다. 네, 만약에 정부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고 경기도에서도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했으면 이런 파열음은 없었겠죠. 네. 정부는 88%를 했고, 근데 경기도는 반대로 이제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하다 보니까 다르게 나와서 이런 메시지가 다른 표현 비판이 있는데 네. 일단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자율성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가치지만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형평성 손상이 된 점은 고려할 사항이다라고 네. 얘기했고 네. 정세균 전 총리 측의 조승래 대변인도 네. 경기도의 전도민 재난지원금은 국회는 물론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정한 국가 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다. 이게 반역이라는 단어를 굳이 썼어요. 네. 강도 높게 이제 갈라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박용진 의원 역시나 이 지사가 경기도 재정과 관련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도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를 강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네. 국가의 지도자나 대통령이 갖춰야 할 민주적인 절차와 인식 소양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일제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국회 뭐 당정 정해서 88% 재난지원금 합의를 한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 지사 같은 경우는 이게 지자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틀을 유지하면서 지자체의 어떤 자치적인 관할권이 있다. 자율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보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서 원정대에서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1월에 한 차례 있었던 논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전체 다 줄 거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당시 이제 선별로 결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측에서는 이제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추진 발표를 했을 때 논란이 되니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네. 경기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중앙정부가 여력이 없을 때는 지방정부가 나머지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다라는 네.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또 하나는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의 판단은 이걸 것 같습니다. 1차 지금 경선 예선전 때는 뭔가 좀 기존하고 달라진 이재명을 내세웠다가 별로 재미를 못 봤거든요. 네. 잘 안 막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선에 돌입한 뒤에는 자신들이 원래 잘하던 쪽으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변경했고요. 네네. 아마 그거에 가장 좀 강력한 신호로 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각 후보 캠프에서 다 비판을 쏟아내는 것처럼 어떤 어젠다 세팅과 논쟁의 중심축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지금 양상이 벌어지거든요. 1위 후보 중심으로 점점 더 그 논란이 이제 집중되는 양상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네. 다른 추격자들의 입장, 다른 추격자들의 뭐 공약, 다른 추격자들의 뭐 어젠다 이런 게 강조될 기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 부분은 아마 이낙연 후보 캠프를 비롯해서 다른 캠프들에서도 조금 고민해야 될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나저나 최근에 이제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기사 양이나 혹은 뭐 이제 포털에서 이런 느낌을 보면 이게 이쪽은 이제 워낙 싸우고 있고 이쪽은 그래도 뭐 토론하고 있고 막 이런 건데 기사 비중이나 이런 거는 국민의힘으로 더 쏠리고 있는 느낌은 맞아요. 그러니까 정책 발표를 할 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시큰둥해지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죠. 네, 후보 토론회도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이슈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을 만한 공약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도. 네. 왜냐하면 네. 그런 공약들이 좀 나왔으면 흔히 말해서 이제 대선판을 크게 흔드는 네. 공약들을 우리는 킹핀 정책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 이제 최종시. 네. 그 수도 이전을 얘기를 하면서 네. 이런 네. 것들이 크게 흔들었거든요. 잘 살펴보면 지금 판교가 발달이 잘 돼 있었는데 그 당시 이회창 후보는 하남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후보가 세게 붙어서 판교 신도시로 결정이 났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판교를 얘기했었거든요. 네네. 이런 킹핀 정책과 새로운 지역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어서 네.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 당시 세종수도 이전 얘기하면서 충청도는 전체가 흔들렸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주택 보급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 공이 모두 얘기하고 있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그 주택을 보급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입지일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 가격이 내가 가능한 가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내 건지는 아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공약이 나왔지만 아직 내 마음을 흔들 만한 공약은 아직 안 나왔다. 그리고 킹핀 정책도 그 어떤 후보에 비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이 기본 시리즈를 계속 강조하는 것도 네. 결국 이제 그런 이미지를 좀 선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91년에 지방선거가 이제 선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네. 시도지사급이 대통령에 가깝게 다가갔던 경우가 지금까지 보면 이제 결국 딱 두 가지 사례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명박 서울시장의 사례하고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례가 이제 가장 가깝게 지금 보이는 건데, 둘 다 중앙 정부와 일정 정도 각을 세우면서 다른 어떤 자기 정책 의제를 던졌었다라는 상징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고 지금 논란을 감수하면서 이제 관련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정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작할게요. 이현경 뉴스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신규 확진자 수가 1,990명. 네. 사흘째 2,000명 안팎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명이 넘거나 2,000명이 육박하거나 네네, 둘 그렇죠. 중에 하나인데요. 벌써 네. 사흘째라는 것이랑 그다음에 벌써 30일이 넘게 이 세 자릿수가 유지가 되는데 사람이 뭘 견딜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지금 상황이 약간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수도권 바깥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은 게 부산이 178명이에요. 네, 그리고 경남도 120명이 넘고 제주 같은 경우도 44명이 넘어서 네네. 사실 수도권의 숫자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휴가지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좀 걱정이 되고요. 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요. 2차, 3차, 4차 대유행은 꼭 무슨 휴가나 연휴 코앞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태원발 있었을 때도 연휴였고 5월 5일 그때쯤이었죠. 네, 그건 물론 이제 지나고 발생한 일이긴 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작년 크리스마스 때가 또 최고점을 찍어가지고 연말 연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여름 휴가 즈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딜 갈 수도 없고. 뭐 때만 되면 불안해지는 이 예, 그러니까 자동 반사.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들이 계속 미안한데 그렇다고 데리고 가는 것도 너무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예, 그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예. 지금 참고로 오늘 오후 6시 현재 1,566명이라고 하네요. 네, 네. 내일은 또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체 공휴일로 이제 3일 연휴잖아요. 네, 맞습니다. 광복절.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민들에게 호소문, 거의 호소문에 가까운 얘기를 했어요. 네, 네네. 뭐 어떤 분은 호소하고 부탁하고 이거 아니고 좀 실질적인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정도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측면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흘간의 연휴와 모임 동안에 이동을 최소화해달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누군가가 감염됐는지 가려낼 수 없는 지경에 왔기 때문에 누군가와 접촉을 하면 위험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가족들과 머물러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광복절 연휴에 만약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파가 증폭이 되면 네. 지금의 대유행을 뛰어넘는 숫자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한 얘기가 저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았는데 네. 왜냐하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 재생산 지수가 5래요. 5요? 5. 아, 그러면 한 명이 5명을 감염시킬 그렇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발병 초기에 전염력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지고 식사를 했는데도 옮았다. 이게 이제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닌 거죠. 휴가지에 가시면 식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든 들를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니까. 휴가를 가든 안 가든 어쨌든 먹는 일은 계속 되는 거니까. 네. 방역 수칙으로는 마스크 내리고 밥 먹어도 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방역 수칙의 뭐 준수와 상관없이 전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 또 하나 있고요. 제 얘기 들어보니까 영국, 이스라엘, 미국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 10배씩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한 3배 정도? 네. 그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네. 예, 여기까지라도 버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스라엘과 뭐 영국이나 이런 사례들 보면은 접종 완료된 사람들도 계속 뭐 또다시 확진되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물론 뭐 치명률이나 이런 거는 훨씬 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요. 상황이 계속 안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네. 휴가를 가게 된다면 이제
출근 전에 네. 검사를 받는 게 아무래도 좀 합리적이겠죠. 네, 아무래도 네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설명이 이런 거예요. 전염력이 높아서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모르니까 네. 가능하면 오시기 전에 진단 검사를 꼭 받아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고속도로에 임시선별 검사소가 있어요. 되게 들르시면서 제가 해보니까 점점 이렇게 덜 불편해졌더라고요. 저는 3번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검사를. 네.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너무 아팠어요. 제가 네. 받으면서도 네네. 눈물이 줄줄 났었는데 네. 이후에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술도 굉장히 많이 늘고 이래서 적응이 된 거 아닐까요? 좀 적응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하여튼 좀 간단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진단검사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휴가지에 갔다 와서 일터에 복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발열이라든 증상 여부를 좀 확인한 후에 업무를 시작하도록 조치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이제 중환자들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네. 있는 병원에는 5% 이상 중등도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도록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네.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아스트라제네카 연령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네. 했었는데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대 낮춘다라는 방역 당국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 애시당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령 접종 가능 그 연령대가 30세 이상이었는데요. 네. 지금 만 30세에서 49세 연령층도 일반 접종은 아니고요. 자녀 백신 예약을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한 병을 열어서 절반 정도는 버리는 곳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걱정인데요. 네. 그래서 자녀 백신에 한해서 연령대를 좀 낮춘 겁니다. 우선 오늘부터는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요양병원, 요양시설에는 3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자녀 백신 접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SNS를 통한 당일 예약을 17일부터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맞은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지금 화이자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원하시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나는 2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맞고 싶은데 12주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요청해서 4주 지난 후에는 좀 조정을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조정을 좀 하실 수 있고 네. 오늘 좀 다행인 소식 중에 하나는 얀생 백신이 15일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15일이요? 예, 네. 미국에서 공여해준 백신 분량이고요. 네, 네. 그리고 내년에 백신을 파이자를 3,000회분은 계약을 했고요. 네. 추가 옵션으로 3천만 회분을 더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 아마 이건 부스터샷을 염두에 네, 둔 네.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최대한 뭐 서로 확보하는 경쟁에 들어갔죠. 각국별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어제 이 기사를 보고 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공군에 이어서 해군에서도 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여군 부사관이 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네. 사건인가요? 우선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좀 복잡한데요. 제가 그 시간대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여성 중사가 이제 섬 지역에 부임을 한 게 5월 24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사건은 그 사흘 뒤인 5월 27일에 그날 전투 휴무일이었는데 민간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상사하고 같이. 근데 그 상사가 이제 성추행을 한 건데 뭐 손금을 봐주겠다. 뭐 술을 따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성추행을 그날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임 상사한테 그날 메신저로 바로 보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고한 게 5월 27일이에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주임 상사만 지금 해군 설명으로는 알고 있었다. 부대 내에서 딴 사람 몰랐다는 얘기인데 8월 9일 날 이 여중사가 사건을 정식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네. 전속을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부대로 전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날 네. 이제 정식 신고를 결심을 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8월 10일 날 성고충 상담관을 배석한 상황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일 날은 가해자가 조사를 받았고요. 네. 근데 8월 12일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 시간도요. 8월 11일부터 19일 사이가 청원 휴가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군 여중사와 너무 판박이인 수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75일 동안, 그러니까 5월 27일에 주임 상사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8월 9일 날 사건을 정식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75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네, 네. 신고를 하지 않고 초창기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네. 그럼 75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8월 9일 날 정식 신고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건지 하태경 의원이 오늘 유족들이 받은 문자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게 8월 3일 날 보내진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은 8월 12일 날 이루어졌고요. 네. 일을 해야 되는데 가해자가 자꾸 자기를 일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부대에 그냥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일을 배제를 했다는 건 2차 가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죠. 네. 5월 27일에서 8월 그러니까 신고를 한 8월 9일 사이에는 네, 네. 주임 상사만 알고 있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8월 10일 날 분명히 조사를 받았고 8월 9일 날 신고를 했음에도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나고 즉시 보고를 했고 면담을 요청해서 보고를 했는데 네. 그 즉시 분리 조치가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네, 확실히 안 됐다는 네. 거예요. 공군 사건과 거의 흡사하네요. 모든 것들이. 앞뒤 네. 정황만 다를 뿐이지 순서가 너무 유사합니다. 네.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국방부 장관은 이분은 저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사과만 여러 차례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네. 끝날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사과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은 공군 여중사 상황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을 때가 5월 말 6월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성추행 사건이 5월 24일, 27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2차 가해, 지금 정황상으로 2차 가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2차 가해가 있었다면 세간에 성추행과 2차 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시끄러운 동안에도 2차 가해가 있었다? 이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자기네들이 가해한다고 그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게 범죄가 모르는 게 더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네. 군인권센터에서도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으로 조사되는 건 없다. 그런 인식 자체가 군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성폭력 가해자가 사과하겠다면서 피해 여중사를 불러서 술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니까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거다. 이런 악담을 퍼부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8월 9일 날 신고를 하면서 부대장 면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대장 면담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도 해군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훈령 사항에도 문제가 있어요. 네. 가해자가 뭐 알려주지 않기를 원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네. 당연히 피해자가. 그런데 가해자 분리는 피해자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분리 조치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추행의 피해자가 그러니까 인지한 즉시에 얘기를 원치 않으면 이렇게 뭐 보고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외교상의 네. 허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국방부 장관이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관 바뀐다고 과연 나아질 것인가 네.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진 않아요. 네.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게 대가 없이 피자를 선물한 한 점주 사연이 알려졌어요. 네, 피자가 이렇게 뜨끈한 물건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7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있었는데 직장을 잃어가지고 굉장히 네. 어려웠는데 아이가 생일인 거예요. 뭘 먹고 싶냐고 물었더니 케이크, 피자, 치킨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이분이 직장을 잃은 지 너무 오래돼서 게다가 요즘에 아파가지고 네네. 치료비가 나가니까 너무 이제 피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장걸 열어봤는데 세상에 570원이 있었던 571원. 딸 생일인데. 그래서 앱으로 배달 앱으로 네네. 예전에 피자랑 치킨을 같이 시킬 수 있는 그 가게에다 시키면서 제가 딸을 혼자 키우는데 당장 돈이 없어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기초 생활비를 받는 날이 20일인데 그날 꼭 드릴게요. 라고 하며 주문을 한 거예요. 앱을 통해서. 그런데 피자가 도착을 했어요. 실제로 정말. 근데 거기다가 큼직큼한 글씨로 부담 갖지 마시고 따님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언제나 연락을 주세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랬던 게 그 전표에 결제 완료라고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사장님. 그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그렇죠. 네. 네. 이분 누굽니까? 천사네요. 네. 네. 이 사장님 누구죠? 32살의 황진성 씨입니다. 전 이런 분은 꼭 이름을 불러드리는데. 네. 황진성 씨. 네. 32세 청년이군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여기다 치즈볼이랑 더 많이 넣어가지고 보내드리고 나중에 후회를 했대요. 좀 더 많이 넣어서 보낼 걸. 진짜요? 네. 그 말이 참 마음이 울컥하네요, 뜨끈하고. 정말. 네. 1년 6개월 동안 2번 시키셨대요, 이 가장분이. 그거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루에 한 주문 전화 10건 정도 오는 동네 이제 골목길에 있는 가게인데 네. 오늘 댓글만 900개가 달렸어요. 900개.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2명 파견됐대요.
돈줄 내러 또 많은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해당 가게 주소를 공유하면서 돈줄을 내자고 지금 벼르고 있다고 하고 실제 예. 실행에 옮기셨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훈훈한 뉴스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저 감사드립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뉴스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 투였고요.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797번님 가슴이 멍멍이 아니라 먹먹하다가 천사가 나타나 행복했어요. 감사드립니다. 황 사장님 화이팅 이렇게 응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감사드리고요. 명랑시사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7시에 3부 이어지는데요.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 연결돼 있습니다. 3부에 뵙겠습니다. 이승원의 명랑시사 3부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명랑한 트렌드 시간이죠. 빅데이터 전문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IT 트렌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또 하반기 스마트폰 경쟁이 좀 시작이 돼서 오늘 스마트폰 시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전쟁이죠, 전쟁 사실은. 정말 전쟁이죠. 일단 점유율을 얘기해 볼까요? 전 세계 5G 시장에서 삼성이 5위까지 밀려났다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전체 시장에서는 이제 2021년 2분기에 삼성전자가 아직은 1위예요. 19% 점유율로. 네네. 근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4G, 3G 이런 거 다 포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국내에서도 파는 거의 대부분은 5G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 5G만 뜯어서 보면 이게 지금 제일 대세고 중요한 기술 쪽인데 네. 이쪽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5위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네. 1등이 애플이고요. 34%.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이제 나머지 시장인데 안드로이드에서도 이제 4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적으로 하면은 이제 애플 포함해서 5등이라는 건데 네. 전체로 봤을 때 이제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애플을 뺀 안드로이드에서만은 삼성이 시장 점유율이 5G에서 16.5%로 4위를 기록했고요. 출하량은 1,560만 대 정도. 네, 전년 동기 한 126% 늘긴 했는데 다른 데들이 너무 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5G에서는 삼성이 이제 5위까지 떨어졌다.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출하량이 더 늘어났으니까. 네. 안드로이드 1등은 어디? 어딜 것 같으세요? 안드로이드 1등 네. 글쎄. 중국이겠죠. 또 중국. 네, 중국인데 예, 중국에서 이제 화웨이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화웨이가 이제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에서 아주 밀렸잖아요. 미국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올라온 게 샤오미입니다. 네, 그래서 샤오미가 지금 출하량 2,430만 대로 점유율 25.7%로 1위고요. 네. 이제 4위라고 그랬잖아요. 안드로이드에서 삼성이. 네. 그럼 2위, 3위는 어디냐? 다 중국 회사입니다. 비보가 비보가 1,750만 대, 네. 오포가 1,690만 대로 1, 2, 3등이 다 중국이고요. 4위가 삼성,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기준이긴 해요. 화웨이는 7위밖에 안 되고요. 그럼 5위, 6위는 어디냐? 중국입니다. 이것도. 리얼미라는 시장이 5.9%, 아너라는 데가 3.8%.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위권에 솔직히 말하면 삼성 빼고는 안드로이드에서는 거의 다 중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번 2분기뿐만 아니라 누적 출하량에서도 중국 업체에 좀 역전 당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2019년 1분기 이후로 이제 5G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누적 출하량이 7,650만 대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누적에서 판매된 게. 네. 샤오미가 7,040만 대까지 따라왔고요. 비보와 오포도 6,680만 대 이상까지 따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5G 얘기 드리는 이유가 5G 자체가 지금은 한 이제 2020년 기준으로 18% 정도였다고 그래요. 전체 스마트폰에서. 네. 근데 올해 이게 38%, 그리고 내년에는 50% 정도니까 대세가 5G로 넘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삼성의 점유율이 5위권이다라는 게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전체 스마트폰 대비 5폰이 작년만 해도 18% 그런데 네. 올해는 무려 38% 내년에는 50%를 넘긴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샤오미가 네. 무슨 얘기만 하면 항상 샤오미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샤오미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아까 중국 업체들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게 왜냐?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에서 삼성이 안 팔립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자체에서의 그 5G 판매량이요. 작년에 전 세계 50%였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50%가 중국이었고
그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판 게 말씀드렸던 중국 회사들이라는 것이죠. 네네. 네, 삼성전자가 원래는 중국에서 2013년에는 20% 점유율이었는데 네네. 이게 지금은 1% 밑으로 이제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아예 뺏겼다. 그러네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삼성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중국에 맡기기도 했죠. 네. 중국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네네. 근데 이게 점유율이 0.8%까지 갔다가 지난해는 0.6%까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예 힘을 못 쓴다라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다른 시장. 그러면은 뭐 유럽이나 어떤 시장에서 샤오미가 크는가를 보면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를 보면요. 가격이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저렴한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네네. 예, 예를 들면 애플에 비교해서 75% 정도 저렴합니다. 가격으로는 게임이 안 되네요. 한마디로. 네, 그 국내에서도 5G 폰이 최근에 한 35만 원 정도에 출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 중저가보다 좀 더 저렴하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야 워낙 이제 삼성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네네.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초저가 시장 이런 네. 데서는 샤오미가 이제 가성비로 가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는 본인들의 브랜드, 그 국가의 브랜드라는 걸로 이제 지금 시장을 잡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중국은 자체 시장, 자체 내수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또.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샤오미가 삼성 제치고 우리가 1위 할 거야. 이렇게 네. 선언을 했습니까? 예, 선언까지 이게 했습니까? 뭐냐면 참 이제 샤오미가 삼성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 게 네. 우리나라 이제 삼성에서 이제 8월 11일에 이제 갤럭시 언팩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전날에 샤오미가 언팩 행사를 먼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부러 좀 그러네요. 급작스럽게 했어요. 실제로 이제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진행한 게 삼성 노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시기를 맞췄겠죠. 네. 이게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제 샤오미가 애플 짝퉁이라고 하는 낙인이 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아직 스마트폰 판매 1위가 삼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위가 어디냐가 중요한데 2위가 원래 애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샤오미가 애플을 제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스마트폰 세계 2위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여러 개의 제품을 이번에 보면서 이제 네.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제 삼성을 제치고 우리가 이제 3년 안에 3년 안에. 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등을 하겠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 2위 왔으니까 뭔가 이제 자신감이 확 붙었네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제 11일 날 행사 전날 10일에 이제 공개를 했을 때도 뭐 샤오미가 이제 먼저 이제 삼성에서 이번에 보이려고 했던 기술 중에 몇 개를 먼저 공개했어요. 그래서 약간 삼성은 김 빠지게 선제 하려는 공격. 네, 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렇군요. 이번에 말씀하신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새로 공개했는데 어떤 게 뭐 새로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폴더블이라고 하죠. 우리가 접는 스마트폰. 네네. 네, 그 두 가지 종류 그리고 이제 시계를 이제 워치를 공개했는데 일단은 평을 간단하게 하자면 기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제가 폴드 1을 이렇게 옆으로 피는 거가 네네.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아쉽다. 이거 좀 개선됐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에 다 개선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펜으로 쓰는 이제 쓰는 갤럭시 건, 노트를 네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펜도 이번에는 이 노트 이번에 말씀 폴더블 중에서 이제 폴드 3 이제 그 비싼 모델 요게 이제 그게 같이 들어갔어요. 펜으로 쓸 수 있는 네, 기능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삼성전자의 모든 기술이 그러네요. 다 집약돼 있는 들어갔다. 겁니까? 예, 아. 왜냐면 뭐 방수 기능도 넣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펜으로 쓸 때 뭐 여러 가지 기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카메라가 안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안 보이게 하는 뭐 이런 이제 안 볼 때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볼 때는 안 보게 하는 이런 기술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봐서 일단은 좀 승부를 걸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플립,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접히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예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에 꾸미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그전 버전도 많이 꾸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좀 개선된 버전으로 나와서 일단은 그 기계 자체는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많이 비쌉니까? 어떤가요? 이게 그래도 과거보다는 20% 정도 싸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200만 원 근처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전략적으로 여러 개의 기술을 넣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애플의 그 이제 향후에 나올 전화기에 좀 대응하겠다라는 점에서 20% 정도 할인을 하긴 했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가격이 좀 비싼 거는 좀 사실이죠. 그러네요. 어찌됐든 삼성에서 이제 좀 전략 수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을 완전 바꿔서 한마디로 접히는 폰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게 통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이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 거에 얼마큼의 필요성을 느낄까라는 게 이제 좀 커요. 왜냐하면 폴더블 자체에서는 삼성이 점유율이 73%로 압도적인데 네. 그럼 전체 시장에서 이 폴더블이 얼마큼이냐? 라고 할 때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체 시장의 0.2% 정도 출하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측하기에 향후 3년에 10배 커진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전체 출하량이 2%니까 네. 상당히 작은 시장이죠. 근데 어쨌든 그 시장에 이번에 이를 악물고 좀 어떻게 보면은 도전을 한 것이고 그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보면 폴더블 폰을 이번에 대세화를 시키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대세화. 네, 그러니까 뭐 단순한 대중화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하면은 네. 폴더블이 떠오를 정도로 대세화를 하겠다. 라는 건데요. 이게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펜이 들어있는 모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모델 노트 모델이 이번에 신제품이 출시가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네, 그러니까는 이번 분기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펜 쓸 사람들은 이제 이 폴더를 써라라고 네네. 하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이 접히는 것과 관련돼서 엄청난 마케팅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이 폴더블이라고 하는 시장이 정말로 얼마나 커지느냐가 네. 삼성전자의 흥행 또 점유율 1위 지킬 수 있는지 이거에 좀 어느 정도 포커스가 돼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연식이 돼가지고 대학교 때 쓰던 그 이제 어쨌든 그때 접히는 거 있잖아요. 딱딱딱 퀴즈폰. 소리 나던 네, 스타. 011, 017, 뭐 그쵸. 018도 있었나요? 이렇게 탁 피면 이제 딱딱딱하면서 그 폰. 물론 이제 아무 기능 없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애플이 나오면서 뭔가 신기원이다. 와, 이런 게 있었나 이제 그쵸. 터치되고 굳이 접지 않고 이러다가 다시 이제 접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기술은 완전 비교할 수도 없지만. 좋은 선택 같은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네. 확실히 그 외부적으로는 네.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 다 획일적이잖아요, 디자인이. 그래서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모델 중에 세로로 접히는 것 같은 경우는 휴대성도 좀 괜찮거든요. 그거는 네. 크기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서 좀 차별화를 갖고 싶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그 이제 폴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 네. 분명 기능성은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노트북하고 스마트폰을 같이 쓰시라는 분들이 일종의 예전에 패블릿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네. 하나로 대처하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항상 우리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는 네. 여전히 좀 크고 무겁다라는 네, 거예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그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거를 쓰시는 분들은 딱 어떻게 보면 운전기사가 있고 네. 뒤에서 항상 이렇게 딱 뭔가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쓸수 정말 있고. 네, 잘 어울리는 폰일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지하철에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네. 이 무거워서 이게 솔직히 이제 조금 이렇게 흔들거리면 툭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정말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과연 이제 잘 먹힐까? 네, 근데 효율적일까? 어쨌든 중요한 건 삼성에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처럼 뭔가 이렇게 운영 체계가 본인들만의 것들도 아니고 구글 기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이제 시스템을 튜닝을 하더라도 네. 하드웨어로서 뭔가의 그 자신들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가 시장은 계속 너무 싸게 들어오고 그럼 고가 시장에서 애플과의 어떤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운영 체계가 본인들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건 하드웨어에서의 차별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니면 도인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번에는 노트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번엔 정말로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네. 누가 이길지 한번 보고요. 네. 애플은 어떻습니까? 다음 달에 아이폰 벌써 나와요? 네, 이거 뭐 다음 달에 이제 아이폰 13이죠. 이제 벌써 카메라 기능 나와요? 향상 네네. 두드려서 나온다고 하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새로운 그 뭐 이렇게 시스템이나 앱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해봤자 뭐 비디오 기능이 좀 더 좋아지고 고해상 동영상.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다 안드로이드에서 되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아이폰이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면 많이 팔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을 쓰는 iOS 분들은 네.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안드로이드로 가지 않는 이상 네. 내가 지금까지 애플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걸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노예화가 되죠. 그렇죠. 노예화가. 그러니까 좀 더 개선되고 튜닝되고 안정화될 것인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의 강점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폰 전쟁이네요. 이제 샤오미가 실제 언제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올 건지 네. 3년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네네네. 네,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소식 감사합니다. 명랑한 트렌드였고요.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 책임져 주시는 신유진 변호사. 오늘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오늘 전화 연결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재판이 있으셨습니까? 네, 재판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네,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노래를 잠시 들어보시죠. 지금 들으신 곡은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노래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건일까?
오늘 사건 제목을 보니까 사기 논란에 휩싸인 머지포인트이군요. 머지포인트. 네. 소비자가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라는 기사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 지금 말씀하신 머지포인트는 네. 편의점, 뭐 대형 마트, 외식 체인점, 전국 무려 2만여 개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모바일 선불권을 네. 사용하는 거예요. 네네. 누적 가입자가 무려 100만 명. 그리고 100만 명. 발행한 포인트가 2년 동안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앱인데요. 대단하죠. 네, 네, 대단하네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게 점차 이게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현명한 소비다. 돈을 아낄 수가 있다. 무조건 20%를 싸게 살 수가 있다. 네. 이런 게 퍼져가지고 점점 금액이 커진 거예요. 네네. 사실 저도 이거 포인트를 샀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과거에? 이게 네. 예, 샀었는데 대형마트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대형마트에서는 매월 총일제로 그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형마트에 가서 살려고 하면은 네.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먼저 사용했다면 저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 초가 되면 또 머지포인트 들어가는 날 뭐 이렇게 해서 머지포인트를 그런 식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네. 사용했는데 네. 이게 갑자기 이제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면서 네. 이 소비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 돈을 환불 받을 수가 있는 거냐,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들이 막 빠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머지 포인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예를 들어 한 200곳 정도 있었으면 네. 지금은 한 20곳 정도로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머지 포인트 판매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앱에서도 그 판매를 중단했고 소비자들이 그래서 무슨 일이지라고 알기 전에 이미 이 가맹점들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이 머지 포인트 자체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은 상품권을 발행한다라고 생각해서 네. 영업을 했는데 네네. 금감원에서 보니까 이거는 단지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불 지급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미등록 상태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시를 했고 네. 근데 머지포인트 측에서는 그 문제를 수용해서 네. 우리가 좀 미숙하게 대응한 면이 있는 거지 이것이 결코 뭐 파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루머일 뿐이다. 그렇지 네. 않다라고 또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그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군요. 네. 어찌됐든 조건 없는 무제한 20% 할인 한마디로 네. 한 8,000원을 내고 이제 10,000원어치 살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20% 할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지금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커뮤니티사에서 머지포인트 환불을 받으려면 본사에 가야 된다라고 지금 먼저 얘기가 나와서 네. 실제로 본사에 아침부터 막 줄이 막 몇백 미터 서 있고 네네. 몇백 분들이 막 거기서 막 현장에서만 환불 받을 수 있다라고 네네. 해서 막 줄을 서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 지금 전부 90%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이제 본사에서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그래도 소비자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네. 환불을 빨리 받고 싶은 거죠. 빨리. 지금 월 기준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가 이제 팔렸을까요? 거래 규모를 보면. 머지포인트 앱의 월 네. 거래 규모는 3월 기준으로 뭐 400억 가량인데 보통 3,400억 정도를 판매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지금 이제 사실 거기 환불하려고 줄을 서신 분들께 인터뷰를 해서 얼마 정도 포인트가 남으셨냐 했더니 네. 본인은 뭐 3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본인이 아는 지인은 뭐 80만 원 남은 분도 있고 100만 원 남은 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네. 좋은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네. 많이 사들였던 거예요, 그동안. 그럼 상한선이 없었습니까? 혹시 상한선이 있었나요? 구매했을 머지포인트도요. 머지포인트를 무한정으로 판매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머지포인트 어디서 판대요. 어디서 지금 살 수 있대요. 오픈마켓에 살 수 있대요. 라고 하면은 그때 또 다 같이 가서 공동구매라고 네. 내가 좀이라도 빨리 남들보다 빨리 구매를 해야 내가 나중에 이 포인트를 사용할 때
20%를 할인받는다라고 해서 이게 상시적으로 뭐 무제한적으로 판매가 됐던 건 아닌데 네네. 거의 오픈마켓에서 이거를 많이 판매를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거 지금 이 사건이 나니까 이제 머지포인트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펀지형 사기 아니냐 여러 가지 네.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폰지 사기라는 것이 네. 이제 돈을 돌려막기라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 본사 사업체에서는 실제로 돈이 없는데 큰 이득을 주겠다고 해서 계속 신규 회원들을 끌어모으고 그 신규 회원들이 낸 돈으로 뭐 기존의 회원들에게 이익을 주는 네네.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 형태를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이 머지포인트 본사가 과연 정말 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냐, 네. 그 판매액에 대한 모든 그 할인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냐, 아니면 네. 신규 회원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통해서 기존 회원들에게 할인 혜택을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아주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폰지 사기라고 단정할 만한 아직은 근거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혜택을 줬기 때문에 네네. 20%라는 큰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는 건데 사실 이 머지포인트 본사에서는 구독을 하면은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해서 네네. 플랫폼 형식으로 우리는 여기다 광고도 받고 여러 가지 정보도 싣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형태의 사업이다라고 하지만 이 수익 모델이 범상치가 않고 업계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수익 모델이 위험한 방법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폰지 사기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네. 그 지금 100만 명, 누적 가입자가 100만 명이고 발행한 포인트 금액만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그 머지플러스가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전자금융업 지금 이런 그 포맷의 사업자들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인가요? 지금 이제 불법적으로 한마디로 운영했다고 단정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등록을 해야 된다고 금융당국이 해석을 하는 건데 네.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라면은 금융당국이 어떤 강제권을 바로 할 수가 없고 또 여기 사용하시는 회원들, 소비자들에게 어떤 법적인 보호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사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은행업을 등록하고 돈을 거기서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기도 하고 은행에다 돈을 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맡겨놓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국에서 그 사채업자에게 뭐 강제적으로 아니면 사채업자랑 거래한 사람들에게 뭐 개별적으로 어떤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 그런데 이게 너무 혼란이 크니까 이제 빨리 금융업 등록을 해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라라고 했고 이 머지포인트 본사에서도 금융업 등록을 하겠다.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업종에 따라서 최소 5억 원에서 30억 원의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되고 또 뭐 예를 들면 선불 전자 지급수단 지금 머지 포인트 이런 걸 발행하려면은 자본금이 최소 2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부채 비율입니다. 네네. 부채 비율이 200% 이내로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그 머지 포인트 본사가 우리 자본금은 확보했다라고 밝혔는데 아직 부채 비율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없어서 이 부분을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려면은 이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밝혀야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자본금 20억 원이 기본 있어야 되고 또 부채 비율이 200% 이하여야 되는데 앞부분은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지금 부채가 얼마인지 이게 300%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더 불안한 거고. 그러면 지금 미리 이것을 구매했던 일반 가입자는 물론이고요. 이 제휴 업체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한 200곳. 그럼 이분들도 나중에 이제 미리 어쨌든 결제를 한 건데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좀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 소비자뿐만이 아니고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까지도 좀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심지어 자영업자들이 아직 이 머지 포인트의 상황, 본사의 상황에 대해서 못 들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남은 머지 포인트를 다 사용하겠다. 그래서 약간 이기적인 소비자분들이 내가 뭐가 이기적이냐? 나는 사용할 수 있는 걸 사용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그 자영업자에게 그 폭탄을 돌린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이게
판매 중단을 해놓고도 어쨌든 지금 이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디 가서 쓸 수는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거래 중지가 안 된 상황이었으니까 일단 결제를 했고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거고 이런 상황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사용자들이요. 머지포인트 이 본사에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직원들하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무실에 있는 물품을 가져가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이게 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한 대 맞았다고 아니 내가 똑같이 때려주면 되지. 이게 안 되거든요. 내 물건 손에 입혔다고 너 물건도 손에 입히겠다. 이게 안 되거든요. 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다른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또 휘말리시면 더 힘드시잖아요.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회사 측에서는 환불을 한다면 한 90%까지 해주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일단은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본사에 가신 분들은 또 뭐 그분들이 이제 또 커뮤니티에다 밝히고 이런 분들은 90% 환불을 받았다라는 분들은 또 없어요. 아, 환불 받았다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까? 그러니까 90% 환불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거기서 환불을 받을 때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합의서를 작성해야지만 마치 환불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계속 커뮤니티 상에서 이야기가 돌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막 환불 그 합의서에다가 대피를 좀 해달라 나 대신 대피까지 부탁하고 한다고 지금 아주 난립니다. 네,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가오는 8월 15일 76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일제강점기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100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옵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먼저 어떤 인연으로 이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러시아에서 1937년, 38년은 그곳에 있던 우리 한인들한테는 아주 최대 비극적인 시기입니다. 네. 그 소련의 스탈린이 한인과 일본인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연해조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거든요. 네네. 17만 명. 네. 그 정지 작업으로 독립운동가를 한 2,500명을 처형을 합니다. 네. 그때 그 법무국 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을 지내시고 의열단을 지내신 저희 외조부인 김한 선생은 처형당하셨고요. 홍범도 장군은 그때 강제 이주당하셨어요. 그래서 스탈린 시기에 그 같은 피해자라는 인연이 있는데 그 제 전임으로 하셨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거는 우원식 의원이 맡아줘야 될 일이네 이렇게 해서 제가 숙명으로 알고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외조부. 네. 이 봉오동 전투 이 자체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익히 들어보고 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홍범도 장군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홍범도 장군은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고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머슴, 군대 나팔수, 제지공장 노동자, 그리고 금강산의 신계사의 십객승으로 갔다가 그 후에 백두산의 호랑이 잡는 포수가 된 아주 평민입니다. 아주 이름난 사냥꾼인데 일제가 1907년에 총포 화양로 단속을 하면서 이 포수들을 모아가지고 포수 의병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일본하고 싸우기 시작했고요. 190이나 넘는 키가 되기 때문에 구척장군이라고도 하고 백두산 만주벌판 함경도를 그냥 헐헐 날아다니듯이 일본군을 쓸고 그러니까 일본군을 타격하고 이래서 비장군 소위 나르는 장군 홍범도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일본군한테 아주 두려운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 192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3.1운동 후에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3.1운동 끝나고 우리 민족이 만주에 있는 독립군으로 가서 독립전쟁을 준비하는데 그때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독립군 연합부대를 이끌고
그 일본과 대규모 전투인 봉오동 전투에서 네. 일본 정규군을 무찌르고 승리로 이끌었고 또 그것을 그 후에 바로 또 청산리 전투가 열려서 네네. 김자진 장군과 함께 네. 연합해서 아주 대승을 열은 그런 공을 세웠죠. 네. 이게 이제 우리 이 역사가 그야말로 승리하는 역사의 시작인데 네. 해방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독립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우리나라 독립전쟁의 역사의 문을 열은 아주 위대한 무장투쟁가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분, 우리나라의 운명에 굉장히 그 한가운데 계시던 이 분의 유해가 네. 너무 늦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렇죠. 게. 네. 이 유해 봉환이 언제부터 추진이 됐고 또 어떻게 이번에 성사가 됐습니까? 네. 사실은 카자흐스탄하고 수교를 맺은 게 92년인데요. 네. 그때부터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95년에 김영삼 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잘 안 된 이유가 우선은 그곳에 있는 고려인들이 홍범도 장군을 영웅으로 추앙하거든요. 그래서 네. 민족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그 크스로르다라고 하는 데에 있는데 거기에 도로 이름을 홍범도 스트리트 이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높게 추앙하거든요. 네. 그런 분을 멀리 떠나보낸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섭섭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또 홍범도 장군은 그 부인과 아들 둘이 있었는데 다 일제에 의해서 고문으로 명을 달리하든지 전투에서 다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후대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추진도 잘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논의가 한동안 중단됐다가 재작년 2019년 4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했고 그때 이제 저도 이 특별 수행원으로 함께 갔었는데 그때 유해 봉환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또 카자흐스탄에서도 거기에 응해서 작년이 100주년이었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그래서 2020년에 원래 봉환하기로 결정이 됐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상황이 악화돼서 그때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그 기간 동안 우리 정부가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광복절에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됐던 일이긴 하군요.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고. 네. 지금 거기 계신 교민들은 그래도 조금 아쉬움을 표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그곳에다가 이제 그 후속 작업을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인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그 홍범도 장군이 유해가 일로 오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이렇게 그분을 기리고 또 고려인 사회의 중심을 잘 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그 카자흐스탄 현지에도 지금 홍범도 장군 묘가 아까 스트리트 길도 조성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장군 묘가 잘 정비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잘 정비돼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그 지역에서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어쨌든 계속 대대손손 관리를 좀 해주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려인 사회에서 처음에 이제 1943년에 돌아가셨을 때는 집 근처에다가 이렇게 모셨는데 그 이후에 공원으로 옮기고 또 더 좋은 데로 옮기면서 묘비도 아주 잘 만들고 거기에 흉상도 만들어서 한글로 홍범도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그 이후에 기념 사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내일 대통령 특별 사절단이 직접 유해를 모시러 간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도 같이 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십니까? 그 보훈처장으로 계시는 황기철 처장님 그리고 조진웅 배우 이렇게 세 사람이 특사단을 구성을 했고요. 저까지 포함해서 공군의 특별수송기를 타고 가서 현지 묘역에서 유해를 인수하고 최고의 예우로 모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영화배우 조진웅 씨는 어떤 인연인가요? 이 조진웅 배우가 영화에 나온 게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에서 김구 선생 역할을 했고요. 또 영화 암살에서는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
속사포 역할을 했어요. 네네, 기억납니다. 그런 이제 독립투사의 삶을 연기한 바가 있고 또 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홍보대사까지 맡고 있어서 우리 홍범도 장군을 모시는데 네. 국민적으로 이렇게 그 잘 알려진 네. 이런 국민 배우가 함께 가는 건 참 좋은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 저희 기념사업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네. 정말 흔쾌하게 흔쾌히. 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밀어놓고 일부터 하겠다고 함께 나섰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뜻깊은 일에 함께 하시네요. 네. 네. 의원님도 그렇고 조진웅 배우도 그렇고 네. 이 국내 이제 홍범도 장군 유해 모셔오면 어디에 안장됩니까? 대전 현충원에 안장을 할 거고요. 네네. 아무래도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네. 15일 광복절 저녁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 모습은 생중계로 국민들께 보고 드릴 예정이고요. 도착하는 대로 대전 현충원에 임시 안치를 하고 네. 16일, 17일 그 양일간은 국민 추모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원래 처음에는 작년에 할 때는 서울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나쁘니까 안 되고 대전 현충원 현충관에 분향소를 마련해서 네. 현장 추모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동시에 온라인 그 추모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국민들이 추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18일에 대전 현충원에 안장식을 가질 예정이고 또 하나 이제 계획된 행사는 홍범도 장군의 지금까지 훈장이 대통령장이었거든요. 네. 이거를 그 장군의 격에 맞게 대한민국장으로 17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네. 또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함께 수여하는 그런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원께서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독립전쟁 기념 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개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 속에 네네.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가, 정말 옥고도 치르시고, 많이 치열하게 했습니다만, 네네.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를 강조하는 이유가 총칼 들고 싸운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는 레지스탕스보다 오히려 더 훌륭하게 무장투쟁을 한 역사가 있고, 더 많은 희생이 있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무장 독립운동을 잘 우리가 복원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에서부터 네네. 이렇게 이어져 오는 무장투쟁의 역사는 독립전쟁이라고 가히 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거기에는 최운산 장군도 있고 안무 장군도 있고 많은 장군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네. 비롯해서 그 외에 봉오동이라는 영화에 보면 대사 중에 어제의 농사꾼이 오늘의 독립군이다 이런 그 대사가 있어요. 네네. 독립군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죠. 그런 많은 그 국민들이 참여를 했고 네네. 그렇게 쓰러져가고 그런 분들 그야말로 무명용사가 계시는데 네네. 이런 분들을 같이 추모하고 우리가 기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홍범도 장군도 대전 현충원에 모시긴 합니다만 거기를 좀 임시로 하고 우리가 좀 잘 준비해서 네. 독립전쟁 기념공원을 만들어서 거기로 좀 모셨으면 그것이 더 바르게 우리가 모시는 길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름도 없이 나라 지키고 이제 묻히신 분들이 워낙 많죠. 사실은 이름을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럼요. 네. 이 기념사업에서 실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안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고요. 거의. 네네. 그리고 그 예상 부지도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것은 또 예산과 국민 동의가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네. 전화 연결된 김에 하나만 정치권 얘기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홍범도 장군 모시러 내일 떠나는데 정치 현안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드릴게요. 하나만. 네. 오늘 이재명 지사
그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선 주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매표 행위다 이렇게 심각하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그 매표 행위라고 하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편 지급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표를 사는 거고 선별 지급하는 거는 일부 사람들의 표를 사는 건가요? 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네. 재난지원금의 정책 목적이나 효과를 보지 않고 공세를 위해서 그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경기도민들의 의사와 세금으로 자체 결정하는 것이고 오히려 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려고 하다가 관철이 안 됐고 네네.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있는 그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보완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네. 점에서 당이 다 관철시키지 못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에 오히려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보완하기도 하고 지방정부의 장은 그런 정도의 재량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방자치거든요. 네, 네. 각 지방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건데 경기도가 또 다른 지역과 다르게 했다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사의 재량권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스포츠 원정대 시간입니다. 스포츠 잘하는 방송인 우리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네, 도쿄 올림픽이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여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 그 야구 대표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들리는데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규 선수가 후배들을 변호했다고요? 예. 네. 이용규 선수는 키움 소속의 선수고 네. 말씀하신 대로 14년 전에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네. 또 주역입니다. 네네. 자, 이용규 선수는 선수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지금 많은 팬분들이 좀 정신력에 문제가 있었다. 열심히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중계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실력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느꼈다. 타자와 투수 모두 기량 늘려서 다음 대회를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네. 선수들의 정신력이 아니라 기량의 차이였다고 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네. 자, 더불어서 이번 올림픽은 상대팀들이 잘 풀린 것 같다. 그래서 경기할수록 우리 선수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네. 이 최선을 다한 우리 그 후배들을 격려를 했는데 네. 한마디로 뭐 정신력의 문제다, 태도의 문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량이 조금 부족했다. 후배들을 변호했습니다. 변호. 예,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죠. 우린 또 이제 뭐 껌을 씹는 이렇게 등등의 사진 등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이 있었는데 많은 비판을 이제, 했죠. 이제 선배로서 예, 방어를 좀 해줬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메이저리그 김광현 투수가 부상당했습니다. 부상당했어요. 그 네. 세인트루이스에서 뛰고 있거든요. 김광현 선수가. 네, 네. 7월은 참 제가 봐도 네. 펄펄 날았어요. 아, 그래요? 예. 너무 좋았어요, 컨디션이. 너무 잘했습니다. 네네. 7월 한 달간 5경기 선발로 나와서 4승 1패였고 네. 평균 자책점이 2.28을 기록했는데요. 그 무려 24이닝 동안 또 실점을 안 했습니다. 굉장히 잘했는데 네. 올해 전체 기록으로 좀 확대해서 보면 19경기에서 6승 6패, 평균 자책점 3.36. 네. 뭐 준수한 성적이에요. 네. 뭐 7월에 워낙 잘했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는 김광현과 재계약을 해야 한다. 네네. 이런 기사부터 투수상 후보로까지 거론이 됐었습니다. 네네. 근데 8월 들어서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뭐 초반에 강판도 당했고 급기야 팔꿈치 부상으로 명단에 올랐는데 네. 왼쪽 팔꿈치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가 허리 부상으로 올해 이미 2차례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었거든요. 허리 통증으로 4월 중순에야 시즌을 시작했고 6월에도 같은 부위 통증이 있었습니다. 이번 팔꿈치 부상으로 올 시즌에만 3번째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미 2차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 또 팔꿈치까지 그러니까요. 부상당하면 그래서 좀 이게 내구성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멘탈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부상이 좀 뭐 심각한 건가요? 일단은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이제 등재가 된 거고요. 네. 마이크 실트 이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김광현이 오랫동안 좀 던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선발이 아닌 불펜행 가능성도 좀 내비쳤고요. 네네. 김광현이 회복 속도가 좀 느리다. 네, 이렇게 전했습니다. 좀 빨리 회복해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일본 프로야구인데 예, 프로야구 프로야구. 더그아웃에 폭력 사태? 네, 폭력 사태가 있었어요? 예. 일단 더그아웃부터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 더그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네, 출전하고 있지 않은 뭐 선수들하고 감독들이 자리를 잡은 것을 말하거든요. 네, 네. 얼마 전에 강백호 선수가 껌 씹은 그 위치, 그게 더그아웃입니다. 네. 한마디로 좀 벤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대개 1루와 3루 쪽 관중석 밑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땅을 파서 약간 반지하 형태로 만들거든요. 네, 네. 방공호라는 뜻의 더그아웃으로 불립니다. 네. 자, 일본 프로야구에서 네. 이 더그아웃 폭력 사태가 발생을 한 건데 네. 이 니포넴의 나카타 쇼 선수가 후배인 이구치 선수를 폭행을 했습니다. 처음엔 얼굴을 때리다가 가슴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심각한데요? 네. 이 과정에서 주먹을 맞은 이구치 선수가 뇌진탕을 일으키면서 웅크리고 있었다 이런 말도 전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그냥 서로 뭐 약간 어깨 부딪히고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진짜 폭행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일방적 폭행이죠. 그런데 왜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좀 저 폭행 사건의 전말을 보니까 네. 별거 아니라고 해야 되나요? 뭐 둘이 원래 절친이었대요. 둘이요? 둘이 절친이었는데 네. 최근에 좀 멀어진 겁니다. 이 나카타 선수, 그러니까 가해자죠. 네네. 이 후배와 식사도 하고 뭐 술도 자주 먹고 그 정도로 좀 가까웠는데 네. 이 후배가 폭행을 당한 후배가 요즘 좀 기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손절? 저 선배랑 어울리고 다니다 보니까 취했던 거 맞아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왜 선수들은 컨디션이나 이제 기량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그렇죠.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 나카타 선수가 그동안 나는 너한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했는데 후배가 갑자기 멀어지니까 불만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좀 네. 불편했던. 처음에 더그아웃에서도 그냥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를 잘했대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감정이 격해진 건데 네. 결국 이런 부분이 쌓여서 폭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나카타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인데 그 가해자. 예, 네네. 가해자. 네. 지금 나카타 선수가 넷째 아이를 출산을 했거든요. 아이고 최근에요? 최근에 출산한 지 5일 된 상황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네. 일본 팬들 더욱 충격받고 있고 또 일본이 도쿄올림픽에서 우승했잖아요. 네네. 좀 찬물을 끼얹었다. 일본 프로 야구계가 지금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일본 특히 이런 사건 폭행 사건 자주 일어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네네. 많지는 않은데. 네. 그리고 스포츠에서 동료 선수에게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폭행하는 경우는 좀 많지 않은. 않거든요. 예.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다른 감정적인 싸움이 또 있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배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학급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이재영, 이다영 자매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뭐 네. 솔솔 나오고 뭐 어디 출처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이 됐다 이런 지금 뭐 소문까지 흘러 나왔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 그 배구 V리그에서는 설자리 이렇습니다. 그리스의 한 팀과 계약을 추진 중인데 다만 이 국제 배구 연맹이 여자 선수들의 이적 허용 시점을 9월 17일로 네. 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약을 하면 안 돼요. 되는, 네. 예, 현재 두 선수 이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두 사람이 그리스 리그의 테살로니키와 입단을 확정지었다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못 뛰더라도 외국에서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알겠어요. 이번엔 축구 얘기를 해보죠. 오늘 뭐 종목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축구 얘기를 해보죠. 메시 파리 생제르맹 이적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네. 호날두도 영입을 추진. 예, 제가 알 정도면 정말 세계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또 특히 노쇼. 네, 노쇼. 노쇼로 굉장히 그때 또 우리 국민들이 엄청 분노했었죠. 예전에 네. 이제 호날두 별명이 우리 형이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이제는 뭐 너네 형 뭐 이렇게 부르는데. 남의 형. 네. 예. 리오넬 메시에 이어서 내친 김에 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까지 노린다는 현재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날두까지 합류하면요. 네.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호날두까지 네. 초호화 공격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호날두의 현재 그 팀이 이탈리아 유벤투스인데 호날두가 주급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 주 단위로 돈을 따지는데 일주일에 14억 4천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경기를 안 뛰어도 14억 4천만 원을 받아가요. 일주일에요? 네, 일주일에. 그러니까 이제 높은 주급을 좀 감당하기 어려웠고 네. 파리 생제르맹은 이참에 네. 그래 호날두까지 우리가 한번 영입을 해보겠다. 와. 만약에 호날두까지 영입한다면 그야말로 역사상 최고의 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네요. 예. 아니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돈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많은 선수를 다
인바이트 돈 할 정도로. 많아요. 예전에 오일머니라고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네. 돈이 많습니다. 여기가.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데 메시 유니폼이 첫날에만 83만 장이 팔렸습니까? 예, 메시의 유니폼이 네. 말씀하신 대로 83만 장이 팔렸는데 혹시 최영진 씨도 샀습니까? 전 안 샀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30분 만에 매진이 됐는데 네. 판매량 무려 84만 2천 장이고요. 유니폼만 판매해서 얻은 그 수익 있잖아요. 네. 수익만 1,220억 6,800만 원 규모입니다. 예전에 와. 그 앞서 언급해드렸던 호날두 선수가 네네. 52만 장을 판 적이 있거든요. 네. 이를 뭐 30만 장 넘게 훌쩍 뛰어넘은 거죠. 뛰어넘었네요. 대단합니다. 네, 도대체 얼마길래 이렇게 나누기를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 이 암호화폐도 대박이 났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게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해 6월인데요. 네. 펜 토큰을 발행을 합니다. 일종의 암호화폐예요. 네. 이 펜 토큰을 산 팬들은 구단의 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장 완장 색깔이라든지 구단 버스 디자인 같은 경우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펜 토큰은 또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네.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자유롭게 또 거래를 하거든요. 네. 그야말로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네요. 메시의 입단으로 이 펜 토큰 가격이 급등을 한 건데요. 네. 이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그 구단의 수익도 고공행진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소 205억 원 수익을 봤다. 현재 보도 나오고 있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메시 때문에 네. 유니폼 대박 나고 그러네요. 구단 가치도 급등하면서 네. 메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회견을 했다고요? 예. 네. 한국 시간 12일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입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자, 메시는 기자회견에서 나의 목표와 꿈은 한 번 더 챔피언스 리그에 우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많은 우승을 위해서 이곳에 왔고 네. 음바페, 네이마르와 함께 뛰는 건 흥분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메시가 이제 파리에 왔잖아요. 네. 파리 생제르맹의 인스타 팔로우가 네. 450만 명 늘었대요. 하루 사이에. 이게 메시 단위가 사람은 진짜 규모가 아예 다르네요. 규모가 달라요. 뭐 상상할 수 없는 하루에 숫자네요. 4명도 안 느는데 저는. 대단합니다. 예. 오늘 전해주신 내용들이 다 진짜 이거 실화야 거의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피파 랭킹이 발표됐는데 예. 한국은 몇인가요? 39위에서 36위로 3계단 상승을 했는데 호주에게 역전을 당하면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4위입니다. 네. 일본이 24위로 1위고요. 이란 26위 2위. 이어서 호주가 35위. 네. 우리나라가 36위로 아시아 4위를 기록했는데요. 네. 자, 참고로 피파 랭킹 1위 어디인지 아실까요? 몰라요. 많은 분들이 좀 브라질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 네.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2위 브라질, 3위 프랑스, 4위 잉글랜드, 5위 이탈리아가 차지했습니다. 브라질이 2위였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 원정대였고요. 지금까지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5383번님이 방송을 들어보니 국난을 맞아 헌신해 주신 분들이 기억납니다. 헌신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